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우리 봤었는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했는데 특별한 목적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특별한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조업이 유가증권 취득했다는 건 영업활동에 안 쓴다는 거니까, 그럼 회계에서는 투자 목적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이 취득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는 거고, 근데 시험에서는 아무 목적 없이 했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 목적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잘 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쓸 건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했을 때에 당좌 자산, 투자 자산 중에서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표현이 안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자산, 투자 자산 이렇게 두 개로 있다면 당연히 당좌 자산이 더 번호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위쪽에 있는 게 당좌 자산이고 아래쪽 두 번째 있는 게 투자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번호대로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 일반 전표 입력할 때에 계정 과목이 처음 위에 있는 거는 당좌 자산, 두 번째 있는 건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는 아예 다른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살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들, 수수료든 뭐든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 포함한다는 건 자산 가격에 우리가 자산 가격으로 회계 처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취득할 때 뭐 어떤 계정 과목이든 액면가에 살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럼 우리 시장이 형성된 가격에 사는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도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들에게 자산으로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 공정가액 금액하고 평가하기 전 기말 전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의 차이를 조정할 거예요. 그럼 취득한 해에 평가를 한다면 취득 원가와 그리고 기말 공정가액의 차이를 조정할 건데, 어제 예를 든 것처럼 증가를 했다면 우리는 오른 만큼을 차변에 자산이니까 써서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이 평가 계정 과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에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로 빠질 거예요. 우리가 자본할 때 또 이 분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우리 분류다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하고 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계속 그 다음 연도 기말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또 이때 또 기말에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110만 원으로 지금처럼 올랐으면 이 이전에 우리가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적어둔 금액이 전기말에 평가하면서 150만 원으로 올려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150만 원과 지금 단기말 공정가액하고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줄였었고, 그럼 손해봤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손해봤다면 이익 본 거에 대한 내용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럼 지금 손해봤는데 40만 원 손해봤는데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본 게 있으면 이 이익 본 거를 먼저 여기에 지워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제거해주고, 그래도 더 손해봤으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린 유가증권 그냥 천주 산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너네 손익에 대한 평가 손익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다 이렇게 두 개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 보고 손해 본 거를 순액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성격이 자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까지 내가 지워주기 전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꼭 먼저 우선상계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영업의 수익 비용인 손익계산서 계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장부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손실은 장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는 행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올랐었다면 손해본 게 없으니까 또 오는 걸 대변에 써서 합쳐져서 두 금액이 합쳐지도록 해줄 건데 우리가 반대로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익 봤던 걸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렇게 평가할 때 상계해 주는 것만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지워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전기말에 평가를 한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전기말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계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도 함께 다 없어 제거시켜 줘야지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의 흔적을 다 지우는 처분 작업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라면 차변에 잔액이 남아 있었으니까 대변에 보낼 거고 만약에 X년도 기말에 있던 걸 팔았다면 평가 이익을 차변에 써야지 제거가 됐을 거예요. 그럼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두 중 장부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우선상하기 때문에 이 두 계정 과목은 장부상 잔액이 공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장부상 잔액이. 자, 그럼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든 이익이든 제거한 후에 우리가 수령하는 돈을 받고 처분 손익을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우리는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 했던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분 이익이 2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수수료가 10만 원 있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10만 원 나온 거였죠. 그죠?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하기 전까지 손익을 인식 안 하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130만 원이었고 그럼 처분했을 때가 15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럼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수료 빼고 10만 원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평가를 하든 처분을 하든 취득 원가하고의 차이가 장부상에서 처분 손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처분 손실, 처분 이익으로 꼭 나올 거다라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제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에 거의 그냥 복습 효과였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같이 재고 자산에서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51페이지로 가시고 자, 어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야기했었고 이제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보면 자, 이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은 결산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제 본 적이 있죠. 그럼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이렇게 금액을 썼었는데 회계 1급에서는 뭐 무조건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얼마 있다. 그럼 우리 엄청 쉬웠죠. 그냥 보고 쓰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이나 TAT 2급에서는 그렇게 쉽게 주진 않고 플러스 알파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창고에 재고 자산이 얼마치 있다라는 실제 수를 셀 수 있는 재고를 주면서
지금 여기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은 내 창고에 있는 게 아닌데 내 거에 포함된다면 더해주고 내 거가 아니면 그냥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책에는 지금 미착 상품이라 적혀 있는데 미착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상품이 아닌 건 나머지는 다 미착품으로 할 거니까. 그럼 이 미착품이라는 건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운송 중에 있는 물건에서는 미착품은 서로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얘는 지금 이 인도 조건의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적지는 서로 거래할 때에 물건 팔기 위해서 운송을 보내는 지점, 도착지는 물건 구입하는 사람한테 도착하는 지점을 도착지라고 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라는 건 지금 우리 미착품은 여러분들이 미착품은 운송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미 우리는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실었으니까 운송 중이 되겠죠. 그럼 물건 실는 순간부터 기준부터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이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에요. 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운송 중에 있다는 말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반대로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그럼 도착을 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인데 아직 안 했으니까 운송 중이겠죠.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운송 중에 있으면 당연히 내 창고에는 없겠죠. 내 창고에는 없는데 지금 이걸 내 것 아니다 구분하는 거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내 거인 경우가 원재료나 상품 매입할 때예요. 원재료나 상품은 내가 매입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매입자의 입장인데 이 물건이 미착품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내 거일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내 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제품이나 또 상품을 팔 수도 있으니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자, 매출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매출자의 입장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 그러면 이건 아직 내 거라는 거고 죄송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내 거 아니라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매출자인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내 거다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물건이 내가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매출하는 사람의 입장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줬을 때 내 창고에 있는 실사 금액을 준 곳에 더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될지 빼야 될지를 그걸 잘 보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적송품. 자, 적송품은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자와 수탁자라고 있는 건데 위탁자가 판매 의뢰하는 사람이고 수탁자가 우리 유통회사예요. 판매해주는. 그럼 이 적성품은 얘는 일단 우리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위탁자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보내줘도 우리 회사가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 입장이면 수탁자한테 보냈는데 수탁자가 아직 안 팔았으면 그건 내 거로 볼 거라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보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아직 내 거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수탁자라면 내 창고에 위탁자의 물건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창고에 물건 세웠는데 물건이 있어. 하지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송품. 자, 이 시송품은 그냥 우리 건데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 전까지는 우리 당사 재고 자산이에요.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하는데, 써보라고 주면 일단 내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들은 아직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금액만큼만 빼줄 거예요. 전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우리 기말 재고 자산 1,000만 원이 있고 3,000만 원이 우리 시송품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구매 의사 표시가 200만 원 있었대. 그럼 표시되지 않은 100만 원은 내 재고 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100만 원을 써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것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을 테니까, 이건 결산할 때 우리 매출원가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할 때 사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매입 할인, 매출 할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환입이나 환출이라는 표현은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애누리는 우리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감액하는 거고, 할인은 우리 약정이나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해주는 게 할인인 거죠. 그죠? 어떻게든 반품해도 내가 판 물건에서 내가 산 물건에서 금액을 줄일 거고, 물건에 문제가 있었어도 사고 판 금액에서 금액을 줄일 거고, 할인도 사고 판 금액에서 우리가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자산을 가지고 보면 매입 입장에서 매입 입장은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회사에서 사용하는 매입하는 거는 도소매업이면 상품을 살 거고, 제조업의 위치에서는 원재료를 사겠죠. 그럼 상품은 코드 번호가 146번인데 코드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품을 우리가 사왔다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걸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다음 번호를 사용하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상품을 샀는데 돈 빨리 갚았다고 나에게 깎아주게 되면 이때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원재료를 산다면 원재료의 코드 번호가 153번인데 원재료를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 깎아준다면 원재료 다음 번호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쓸 거고, 원재료를 우리 약정에 의해서 깎아줌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입 할인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계정 과목이 많죠. 같이 생긴 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K랩은 우측에 짝지가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샀는데 얘를 지금 깎음을 당한 건지 뭘 반품한 건지 이걸 선택을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인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짝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를 짝지를 찾아서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계정 과목은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 짝지들이 있는 거죠. 우리 차감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것들은 자기 짝지들을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들을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만큼이 자기 다음 번호고, 그럼 차감 계정이면 우리 장부상에서 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반대쪽에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 매입 환출 및 내누리 매입 할인 얘네들은 자산인데 재고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으로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대변이. 자, 원재료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먼저 원재료 100만 원치를 외상으로 매입을 해요. 자, 그럼 차변에는 원재료가 들어오고 대변에는 우리 외상에 쓰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처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죠. 자,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원재료 하자로 4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어요. 감액하고 6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줬어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원재료 100만 원치 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외상 대금을 갚는데, 근데 이 외상 대금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깎아주고 60만 원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분계를 보면 일단 보통 예금에서 60만 원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60만 원이다 이렇게 나갈 거고, 차변엔 돈 나간 이유를 쓸 건데 외상 매입금 이걸 갚기 위해 준 건데 내 장부에 있는 걸 지우려고 보니까 100만 원이네. 그럼 우리는 이때 차이 나는 이 40만 원에 대해서 원인을 써야 되는데 얘가 하자로 인해서 깎은 거기 때문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이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냥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 쓰는 게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하자라고 있는 걸 봤으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154번으로 원재료 짝지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100만 원 있는데 40만 원을 깎게 되어서 60만 원 가치가 되는 재고 자산이 있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자, 얘 자산인데 차감 계정이라서 이렇게 대변에 생기는 거예요. 대변에. 자, 성격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매출을 가지고 보면 지금은 매입 가지고 본 거고, 이번에 매출을 가지고 보면 매출은 자산이 아니고 수익이죠. 그죠? 수익이죠. 수익
이 매출이라는 수익은 원가인 자산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수익이죠. 무슨 말인지 표현 이해 갔나요? 시라 씨 이해 갔어요? 아니, 눈빛이 방금 안 간 것 같았어. 자, 그럼 자산하고 다르죠. 그럼 자산의 자리는 차변인데 수익의 자리는 또 대변이죠. 우리 평소에 제품 매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변에 쓰고 있죠.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매출을 하는 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 두 개를 쓸 건데 상품 매출은 401번이라는 코드 번호를 쓰고 그런데 이 상품도 하자가 있어서 거꾸로 내가 팔았는데 불량이 있어서 반품 받거나 환입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깎아준다면 애누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린 다음 코드 번호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약정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깎아줘서 작게 받는다면 이때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제품도 제품 매출의 코드 번호는 404번인데 그럼 제품 매출의 반품이나 애누리를 하는 건 이 다음 번호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쓸 거고 조기회수로 인한 할인 깎아주는 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제품 100만 원을 외상 매출하다. 신용 조건 2분의 10 15분의 n이다. 자, 이렇게 조건을 예를 들어 2월 1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을 했으니까 우린 발생주의라서 인도하면서 바로 수익을 인식할 거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다. 100만 원. 차변의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100만 원. 그랬다가 우리가 그냥 여유가 있어서 빨리 갚는다고 볼게요. 2월 5일 날. 그럼 10일 이내 갚았죠? 자, 우리 지금 이 신용 조건이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N 적혀 있는 건 15일 이내 갚아라는 조건이죠. N은 며칠 안에 갚아라는 말인 거고 그 앞에 있는 얘 조건은 여러 개 달 수도 있어요. 뭐 10분의 2, 또 뭐 15분의 1, 그리고 30분의 N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줄수록 유리하도록 조건을 좀 길게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받는데 자, 상대방이 이제 제품 매출 100만 원에 대한 외상 매출금 98만 원을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제품 매출 100만 원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98만 원만 회수했다면 자, 일단 보통 예금 들어왔다면 얘를 98만 원이다라고 들어온 금액을 쓸 거고 다음은 그럼 뭐에 대해서 들어온 건지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었으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지워줄 거고 근데 지워주는 거는 장부에 과거에 A라는 회사한테 100만 원 받을 거다 적혀 있었으면 그 금액을 지워야 되죠. 자,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2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거니까 이때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매출에 대한 금액에 할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이 매출 할인이다 애누리다의 성격을 보면, 자,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서 수익이 대면인데 수익을 줄여주는 걸로 차변이 있는 거예요. 차감 계정은 항상 자기 자리 반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이 상품 매출인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걔네들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고, 지금 얘네들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것들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 자, 그럼 두 개의 성격은 서로 틀리죠? 양쪽이. 자, 이게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할인에 대해서 이 표현들을 좀 봤고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자, 여러분들은 총액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액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순액법 있죠? 자, 설명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이상한 회계 처리예요. 자,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왜 이상한지 알 거야. 자, 우리가 물건을 사요. 40만 원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런 신용 조건을 건 거야. 그럼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조건대로 돈을 2%면 8,000원이죠. 그럼 8,000원을 나중에 깎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럼 사왔을 때 40만 원치 사왔다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순액법은 처음부터 나는 확실히 깎아서 빨리 던져가지고 깎음을 받을 거라고 할인된 금액을 쓰는 거예요. 매입으로. 우리는 40만 원 샀는데 나중에 할인 기간 안에 돈을 주면 돈 작게 줘도 되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쓰는 거고, 할인 기간에 안 주면 그냥 돈 다 주면 끝인 거잖아. 표현 이해가시죠? 근데 오른쪽은 무조건 할인된 금액으로 줄 거라고 대놓고 적었기 때문에 할인 기간 안에 주면 문제가 없고, 할인 기간 안에 안 주면 이 할인 못 받는 금액을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 방식인 거예요. 정말 특이한 애죠. 신용 조건을 걸었는데 100% 이대로 할 거다라는 믿음 하에. 근데 이거 순액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차감 계정은 그걸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 차감 계정은 본 계정을 줄이는 계정이니까 그걸 줄인 상태로 그냥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래에 있는 매출 할인도 지금 그런 방식인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총액법은 40만 원 전액을 다 매출 시에 써뒀다가 할인 기간 안에 상대방이 돈을 주면 우리 매출 할인으로 줄 거고, 할인 기간 지나면 그냥 원돈 외상 매출금 다 받았다고 쓸 건데, 근데 순액법으로 쓰는 거는 상대방이 이 기간 안에 돈 줄 거라고 우리는 39만 2천 원만 들어올 거라고 써둔 거예요. 그래서 할인 기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만 외상 매출금 지우면 끝나는 건데, 할인 기간 이후면 내가 거꾸로 이자 받은 걸로 쓰는 거예요. 이 할인 조건 때문에 조건을 안 지켜서 돈 받는 걸. 좀 특이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이제 얘 어떤 표현인지 순액법은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얘네들은 전부 다 책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걸로 보시고, 절대 앞으로 눈도 이쪽으로 보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야.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계 처리가 아니고 금액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나 회계사나 세무공무원 공부하실 때는 분계를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은 분계 전표 못 끊어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전표 끊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순액이 얼마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치나 이론치만 볼 거기 때문에 그 공부할 때만 이거 쓰시면 돼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재고자산 원가 배분으로 갑시다. 아래. 자, 재고자산 원가 배분 적혀 있는데, 자, 표현은 좀 거창하나 별거 아니에요. 원가 배분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사온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이 사온 금액 안에서 얼마가 팔린 거고 얼마가 남아 있는 거냐 이렇게 정해지겠죠. 올해 100만 원치 샀어요. 1년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정리를 하면 정해진 이 100만 원치 안에서 400만 원치 팔았다면 600만 원치가 남아 있을 거고 300만 원치가 남아 있다면 700만 원치 팔았을 거고 이렇게 얘네들이 구분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판매분, 미판매분. 그럼 판 건 금액으로 매출 원가라 이야기할 거고 미판매분은 남아 있는 거니까 기말 재고자산 원가로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 전산을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써주면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를 컴퓨터가 산정을 해줘서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 재고자산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장부에 써주게 될 건데,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계산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여기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량 결정을 먼저 하고 단가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보면,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첫 번째 계속 기록법, 얘는 장부 기록법이라고도 시험에서 쓰는데 이 방법은 기초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빼주면 더하고 여기에 단기 판매 수량을 빼면 그러면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부에 물건을 팔 때마다 다 기록을 해서 단기 판매 수량은 얘는 실제 값을 사용을 하고 기말 재고 수량은 우리는 추정 값을 쓰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 재고 조사법은 얘는 실제로 수를 세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기말에 실제 몇 개 있는지 기말 재고 수량을 빼면 우리는 단기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말 재고 수량을 우리가 실제로 세는 실질 재고 조사법이니까 얘가 실제 값이 되고, 자, 단기 판매 수량은 얘는 내가 몇 개 팔았으니 몇 개 남아 있으니까 몇 개 팔았을 거다라고 반대로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원가 배분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몇 개 팔았다 그러면 몇 개 남았겠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몇 개 남아있네라고 하면 몇 개 팔았겠지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기초가 40만 원치 있었고 올해 60만 원치 산 거예요. 그럼 총 100만 원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100만 원치 중에 70만 원치 팔았다고 하면 30만 원치 남아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장부에 적어뒀을 때. 근데 장부에 파란 걸 안 썼다면 우리는 창고에 얼마치 있자라고 봤을 때 70만 원치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 30만 원치가 남아 있다면 70만 원치 팔렸겠네라고 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수량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합법 병행법이라고 하는 얘는 기초재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면 자, 얘네들은 단기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사실 일치해야 정상이겠죠.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하면. 그런데 얘 둘을 실제 값을 쓰고 얘도 실제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난다면 얘가 감모 손실이다라고 해서 이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혼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팔 때도 당연히 파는 걸 수를 세고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창고에 수도 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 값만 가지고 했으면 기초와 매입 수량이랑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만큼이 없어졌다라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록 보면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어도 물건 팔면 쓸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 그럼 팔았다고 쓰겠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창고에 얼마 있을 거라고 계속 예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날 잡아서 재고 조사라는 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값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감모 손실 구하기 위한 혼합법인데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가로로 쭉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 힘들어서 제가 T 계정을 쓰자라고 했었죠. 자, 이 T 계정 쓰자라고 한 게 이거예요. 우리 재고 자산이 있으면 왼쪽 위를 항상 기초, 오른쪽 아래가 기말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재고 수량, 오른쪽 아래가 기말 재고 수량.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단기 매입 수량, 그러면 오른쪽은 단기 판매 수량. 그럼 얘 둘의 합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라고 볼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있는 방식하고 아래에 있는 이 방식하고 봤을 때 아래쪽이 조금 더 우리가 더하기 빼기 숫자만 지어주면 쓸 때는 아래쪽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제 저와 같이 미래에 이번 달 중에 이번 달 중? 아니면 다음 달 초 이번 달 중에 원가 회계도 할 건데 원가는 전부 다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기초, 기말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말, 들어오고 나가고 이 위치니까 이건 차변 계정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걸 우리 T 계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금 판매량이 왼쪽에 있는데 저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공식이 얘랑 다르네라고 또 생각을 혹시 오해 슬쩍 봤다 틀리네 하고 생각하실까봐 같은 건데 판매 수량을 저는 오른쪽 여기로 넘긴 거고 제 책은 왼쪽에 빼고 얘들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우리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병행법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원가 단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